제 교재는 그 323페이지 담보물권 펴보세요. 여기 이제 물권 8개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제한물권에 이제 용익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이 있는데, 여기 용익물권까지는 이제 우리가 마스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담보물권, 이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채권담보로 설정이 된다 그래서 담보물권 그럴 건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객체는 여기 용익물권과 달리 용익물권은 이제 객체가 전부 부동산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담보물권의 경우는 객체가 일단 다종다행이에요. 여기 유치권의 경우는 동산, 부동산, 어음수표 같은 유가증권도 이제 객체가 되고, 여기 이제 질권은 동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질권이다 해서 권리가 객체될 수도 있고, 여기 저당권의 경우는 우리 민법상 특별법에 하면 저당권 객체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민법에서는 저당권하고 권리 중에서는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게 이제 객체가 되니까 다종다양하고, 따라서 질권은 시험에서 제외가 된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여기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다. 그러나 질권하고 물론 시험에는 안 들어가지만 약정 담보물권이다. 요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고, 따라서 유치권의 경우는 글자 그대로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요게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 말에 유치권은 모든 특징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항상 이걸 먼저 떠올리라고 하면, 유치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저당권 등을 비롯한 질권 이런 거는 채권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하려면 약정 담보물권, 약정 계약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 계약처라고 등기함으로써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한다. 요게 이제 본질적인 차이고, 이걸 딱 염두에 두고 요거는 시험에 안 들어가니까, 여기 보면 담보제도가 뭐냐, 돈 제대로 회수하자 그래 두기는 게 담보증이 집에서 쭉쭉 있고, 뒤에 넘겨서 종류의 인적담보, 물적담보가 다 쭉쭉 있고, 그 중에 이제 물적담보를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데, 여기 물적담보는 이제 채무자나 또는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특정의 물건을 이제 매각 처분해서 우선 변제받는 걸 내용으로 하는 것이 물적담보제도고, 이 물적담보제도에 여기서부터 정확히 깨우쳐두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책 700가지 있고, 물적담보제도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하나는 이제 제한물권의 법리한 물적담보제도가 있고, 하나는 소유권 이전의 법리한, 다시 하게요. 앞에 지까지 집에서 담보제도가 뭔지 반드시 있고, 그다음에 물적담보제도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한물권의 법리한 물적담보제도는 글자 그대로 이런 걸 말하는데, 이 을이 가구로부터 1억 원 빌리고자 한다. 빌려줄게 저당권 하나 설정해달라 알았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책을 하고, 요거는 약정 담보물권이니까 계약 필요하고,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채권자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물권을 취득, 나중에 변제 안 하면 저당 목적물 경매에서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한다. 이런 게 이제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 제도인데, 여기 담보물권이 제한물권에 해당하지 않냐 말이야. 따라서 여기 담보물권 제도,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 제도가 여기 제한물권의 법리한 물적담보에 해당되는데, 특징은 저당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채권자에게는 담보물권, 제한물권만 설정해 준다. 소유권 얘가 갖고,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담보물권, 그게 제한물권의 법리한 물적담보가 그래요.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것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건데, 요거는 우리 민법 물권법의 규율을 판단 해서 우리가 저 물권법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물적담보는 여기 담보물권 제도니까, 크게 보면은 제한물권의 법리한 물적담보 이걸 배우고자 한다. 이 염두에 딱 두고, 이 소유권 이전의 법리한 물적담보제도는 이런 걸 말하는데, 또 1억 원 빌려고자 한다. 담보 제공해라. 그래서 채무자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변제에게 변제를 못하면 내 2억짜리 건물로 대신 변제할게 약속을 했다.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본래 급비에 가르면서 다른 물건으로 변제한다 그래서 대물 변제를 하고
미리 약속했으니까 이런 거를 대물변제의 예약, 이렇게 약속을 1000번 해봐야 채권자는 이자 약속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예약에 따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건물 위에 가등기를 해두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얘가 변제를 못하면은 채권자는 1억 원 대신에 2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번등기를 함으로써 2억짜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저당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주는 형식을 취한다. 그래서 이런 물적 담보를 소유권 이전을 법령 물적 담보라고. 여기 칠판에 얘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등기 담보라 그러고, 가등기 담보라 그러고. 따라서 여기 소유권 이전을 법령 물적 담보 제도를 보면 한눈에 봐도 1억 빌려주고 돈 안 갚으면 2억짜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가 취득한다는 점에서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따라서 이런 채권자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민사특별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따라서 이런 소유권 이전을 법리한 물적 담보,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비전형 담보, 여기에 제한물권을 법리한 물적 담보를 전형적인 담보라 그래요. 그에 대해서 이거를 비전형 담보 또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 이전해 준 형식을 취하니까 담보제도로서는 상당히 변칙적이다. 그래서 변칙 담보. 이런 변칙 담보, 비전형 담보 경우는 채권자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민사특별법,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이 제정이 됐으니까 이 특별법이 이걸 규율하고, 폭리 규제하는 방법은 뻔하고, 피담보 채권에게서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 것, 요거를 우리가 청산금 그러는데, 이 청산금만 채무자에게 반환토록 하면 폭리를 규제하니까 우리 가담법에서는 가등기 담보권자 채권자가 가등기에게서 번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서 이제 채권자 폭리를 규제하고 있고, 따라서 이 변칙 담보는 민법 물권법이 아니라 가담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런 거를 저번 주 잠깐 이야기한 담보 가등기 그래.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하고 성질이 전혀 달라요.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는 번등기 하기 전에 일체 실제법 조력 인정이 안 되지만, 여기 담보 가등기는 번등기를 안 하더라도 이 담보 목적물을 경매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저당권은 똑같이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도 받고, 경매하든가 또는 소유권 주든 얘가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서 번등기 하기 전에도 실제법적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가 전혀 다르니까 그걸 구별하라고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고, 요게 담보 가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 거는 민법 물권법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배우고자 하고, 밑에 변칙 담보는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에서 통상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 가담법의 교육을 받으니까 밑에 궁금하면 특별법 가담법 찾아보면 되고, 그 다음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이거는 이제 우리는 위에 거를 공부를 한다 딱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 담보물권이 이제 제한물권을 푸는 물적담보에 해당이 되니까 모든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갖다 보니까 공통된 성질을 갖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담보물권의 글자 그대로 한자로 통유성, 모든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이다 그 말이에요. 먼저 이제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을 살펴보면 이의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건물 위에다가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 물론 설정계약서로 등기함으로써. 그러면 먼저 저당권을 비롯한 모든 담보물권은 이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성립이 된다.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이게 설정이 되니까, 따라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에 종속된 성질을 갖는다. 이거를 글자 그대로 부종성. 따라서 앞에서 지겹도록 가르쳐줬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따라서 소멸하기 때문에 돈 갚았다 저당권은 말소등기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소멸, 187조가 적용이 된다. 지겹도록 가르쳐줬고, 이때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 여기 지금 유치권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 말이 먼저 떠올랐다. 쓸데없는 짓을 하면 그 실력이 없는 사람 하는 소리고, 유치권 그러면 입에서 톡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 말이 튀어나오던데, 따라서 이거는 이제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채권자가 자동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부종성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 여기 저 법이 정한 요건의 첫 번째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할 것, 그래야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 이게 곧 부종성이고, 따라서 법정 담보물권의 특성상 유치권의 경우는 부종성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여기 약정 담보물권의 경우는 부종성이 완화가 이게 이따 저당권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근저당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이 되더라도 근저당은 따라서 소멸이 안 돼요. 부종성이 하면 이게 소멸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근저당은 부종성이 완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핵심이다 점검 따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반성은 여기 이제 부종성 때문에 논리 필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소반성인데, 지금 이걸 전제해서 이게 성립되니까 피담보 채권이 이전이 됐다. 그러면 담보물권은 따라서 이전이 되고, 따라서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은 분리처분 못한다 그 말이야. 부종성이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소반성 이게 이전되면 따라서 이전된다. 따라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지금 우리는 이제 부종성과 소반성을 구별해서 이제 통상 공부를 하지만은 여기에 부종성이 인정이 되니까 소반성을 자동으로 따라붙는 거고, 따라서 소반성도 부종성에 내포되는 거다 이리 이야기를 하지만 통상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시험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상대인데, 이거는 이제 한자 뜻풀을 잘하는 거야. 모르는 한자 없을 거니까. 여기 이제 저당권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여기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돈 안 갚았다. 얘는 경매 청구에서 그 누구보다도 매각득임에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에 받는다. 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 이게 저당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제 다른 채권자를 얼마든지 있다 하더라도 저당 목적으로 매각득임에서는 이런 일반 채권자보다 얘가 우선 변제 받는다. 이것 때문에 지금 빌려줄 것이고, 따라서 저당권자처럼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는 담보물권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말이야. 지금 이 저당 목적물을 제3자가 불려서 멸실을 시켰다. 그러면 멸실이 됐으니까 경매 못할까라고 말이야. 대신 멸실하면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인 채무자는 얘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것이고, 또는 이 토지가 이제 저당 목적물인데 이 토지가 공익상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가 수용을 했다. 그럼 공익 우선하니까 여기 저당 목적물 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매를 못할 거라고 말이야. 대신 수용이 되면은 목적물인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해서 손실 보상 청구권을 갖게 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손실보상 청구는 구별할 줄 아나요? 이건 어쩔 타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는 이거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고, 토지 수용은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재산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강제로 취득하는 것. 이거는 적법행위라고. 그러니까 적법행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청구라고 하고, 우리가 앞에서 불법행위는 직업대로 빼었으니까 불법행위는 가해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위법한 행위로 해서 이건 위법한 행위.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이야. 원래대로라면 이 건물을 경매 청구했다면 얘는 이런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는 얘가 이 매각되면서 언제나 우선 변제 받는 자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게 멸실훼손이 됐다 또는 공용징수 토지 수용해서 결과적으로 이 건물을 경매할 수 없겠다는 거.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가 손해배상 조건하고 손실보상 조건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여기 저당권자하고 일반 채권자하고 누가 우선 변제 받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이 손실보상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 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면 이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인 손해배상금, 손실보상금 가지고도 얘가 일반 채권자보다는 당연히 우선 변제 받아야 되지 않겠냐면 이 돈 냄새 맡고 애들 또 벌떼처럼 달려들면 얘는 야놈아 이 돈은 이 저당 목적물의 가치가 변형된 거기 때문에 내가 니네들보다 우선 변제 받아야 된다 이리 주장을 해야지 상식에 맞지 않겠냐 그 말이야.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 뜻풀이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은 저당 목적물의 뜻풀이 가치 변형물 위에 저당 목적물 가치 변형물 이외에 대위 저당권 흐르기 대신 미친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 경우는 이 저당권 흐르기에 저당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은 손해배상 조건이나 손실보상 조건에 대신 효력을 미치고 대신 효력을 미친다고 말은 이 금전 가지고 얘네들보다 얘가 우선 변제 받는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걸 물상대회라고 한단 말이야. 따라서 물상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는 담보물권자가 갖는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물상대회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담보물권의 경우는 논리학적으로 물상대회가 인정이 안 되는데 그게 여기 유치권이에요. 질권이나 저당권의 경우는 경매에서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지만 유치권의 경우는 유치권자가 경매권이 인정이 되나 저당권자처럼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돼요. 따라서 논리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치권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주건 물상대회는 인정이 안 된다. 따라서 물상대회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주게 한다. 이건 항상 염두에 둘 거. 이 목적물을 매각된 가지고 그 누구보다 우선 변제 받으니까 이걸 경매할 수 없게 됐으면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로부터도 얘네들보다 우선 변제 받도록 보장을 해주자. 그래 인정이 되는 것이 물상대회라고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물상대회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 이 물상대회가 인정이 되려면은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 지금 이 가해자가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채무자에게 지급을 딱 했어요. 그럼 이 금전들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섞여서 특정성을 상실한다 그 말은 이 순간에 이런 일반 채권자들이 벌떼처럼 돈 냄새 맡고 달라들었게 이 대목에서 원래 저당권자가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전은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니들보다 내가 우선 변제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 흔히 말하는 물상대를 주장을 하면 이런 일반 채권자들이 픽 하고 웃는다고 말이야. 이 새끼 웃긴 새끼라고 말이야.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전이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갔냐 말이야. 만 원짜리 돈에 손해배상금 직인이 찍혔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얘가 우선 변제 못 받는 거야. 따라서 이 금전들이 채무자 일반자랑 섞여버리면 특정성을 상실 물상대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해야 되나 이 금전이 채무자 지급되기 전에 미리 압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손실보상 조건 자체를 미리 압류를 하라. 그럼 압류하게 되면 지급을 못하니까 막아놓고 일정 절차를 거쳐서 얘가 우선 변제 받아가야 된단 말이야. 따라 첫 번째로 신경을 써야 될 거. 이 금전들이 채무자가 실제 지급이 되면 채무자 재산을 섞여서 특정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물상대권 행사를 못한다. 따라서 이런 금전들이 채무자가 지급되기 전에 권리 자체를 미리 압류를 하라. 압류해놓고 일정 절차를 거쳐서 내 거다 우선 변제 받아가면 되니까. 그 다음 여기 저 물상대의 가장 기본 개념은 지금 이런 이야기가라 말이야. 이 저당 목적물 자체를 경매 처분해서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못 받는다. 그러니까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손해배상금 손실보상 가지고 우선 변제 받도록 물상대가 인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말을 뒤집으면 여전히 이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 자체를 설명드려야 돼요. 저당 목적물 자체를 경매 처분해서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면 논리학적으로 물상대에는 인정될 필요가 없을까라고 말.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따라서 얘가 저당 목적물 건물을 내 거니까 제3자 병에게 매각을 했다고 말이야. 해서 매각 대금을 받게 됐다. 또는 임대를 해줬다. 해서 차임을 받는다. 그럼 이런 매각 대금이나 차임에 대해서도 물상대가 인정이 되는가? 저당권자는 얘가 받을 매각 대금이나 차임 가지고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묻는 거. 진짜 이런 거 좀 쪽팔리니까 틀리지 마세요. 정말로. 법 공부 취지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법이 나오면 그 법률을 제정한 취지 알면 혼자 공부해야 돼. 법이 개정이 됐다. 개정 이유 취지 알면 혼자 공부해야 돼. 이게 법 공부 핵심이야. 그럼 한글도 아니까 여기다 맞춰서 공부하면 혼자 다 하면 돼요. 물상대도 마찬가지야. 이게 왜 인정이 되는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라고 말이야. 그럼 모든 게 풀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론 선생들이 저 엉망으로 만들어놨지만 법 공부 기본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 목적, 취지,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아무 생각 없이 두드려 외우니까 힘들어서 공부를 뭐 하는가? 쉬운 거 다 틀리고. 물상대는 이 목적물 자체를 경미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물을 같이 변형물라도 네 우선 변제 받아라. 이런 취지란 말이야. 그럼 여전히 목적물 자체를 경미해서 우선 변제 받으면 물상대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매각이 됐다. 임대가 됐다. 소유권 넘어가고 임차인이다. 얘는 여전히 저당 목적물을 경매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소유권 넘어가도 저당권자가 경매할 수 있죠. 낙찰되면 얘는 소유권 잃어버리고 이런 건 알죠. 따라서 매각되면이나 차이면은 물상대에 인정될 일이 없으니까 제발 이런 거 좀 틀리지 마는 거야. 정말로 틀리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 생각. 따라서 물상대에 의 있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이 핵심. 담보 목적물은 매각되거나 차이면은 물상대가 인정이 안 된다. 그 이유 써오르면서 점검 잘하고 뒤에 넘겨서 우선 변제권은 유치권은 물상대가 없다. 우선 변제권을 보장이니까 점검 딱딱하고 행사 요건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라. 그러면 압류는 누가 해야 되냐? 반드시 채권자 저당권 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권리 자체를 압류를 하게 되면 지급이 안 되니까 특정성은 살아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굳이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 없이 이런 일반 채권자가 압류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애들이 만약에 이런 일반 채권자들이 이런 사실 알았어요. 이게 멸실이 돼서 얘가 A에게 불법행위로나 손해배상 조건을 낸다. 토지가 수용이 돼서 손실보상 조건을 갖는다. 이걸 얘네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일반 채권자가 이걸 압류를 해줬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런 애들은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면 밥 내놓고 죽어야 돼. 응? 왜 그럴까요 얘는? 이렇게 압류를 해도 물상대에는 인정이 돼요. 따라서 압류는 얘가 했지만 그럼 지급이 안 되죠. 돈은 누가 가져가 버려? 얘가. 뭔 말겠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해야 돼요? 이런 사실을 알면 기도를 해야 돼. 제발 저당권자가 뭐 하지 말거라. 압류하지 말거라. 학습 고대해야 돼. 얘들은 기도 열심히. 그런 다음에 이 금전이 여기 딱 지급이 되면 얘네들도 자기 채권액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니까 우선 변제권 없겠죠. 평등 배당을 받는다고. 이 말 듣겠나요? 따라서 압류는 저당권자든 일반 채권 제3자든 상관이 없는데 이런 제3자 입장에서는 지가 미리 압류를 해주면 얘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셈이 된다고. 여러분도 제발 이런 미루는 사람이 안 돼야 된다고 말이야.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 나머지는 집에 가서 했고 그 다음 불가분성은 이걸 말하고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리고 이 100평방미터 이외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100평방미터 이외에 저당권을 설정이 됐으니까 나중에 얘가 5천만 원 변제해서 채권이 5천만 원만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 저당권 효력도 절반 50평방미터 위에만 효력을 미치는가. 따라서 나머지 5천만 원 안 갚으면 얘는 절반만 경매가 되는가. 이걸 묻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담보물권 효력이 약해질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담보물권 효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피담보 채권 전부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물권 효력은
담보 목적물 전부에 불가분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이런 거를 불가분성. 나머지 5천만 원 변제 안 하면 저당권 효력은 여전히 100평방미터 전부 효력을 미치니까 100평방미터 전부를 경매한다. 이런 이야기. 그래야 담보물권이 강해진다 이야기고. 유치권의 경우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 말을 기계처럼 떠올려 그러죠. 쓸데없는 거 떠올리면 그 순간에 망조되니까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 말 항상 떠올리라고 말이야.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니까. 따라서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 이제 요건이 지금 이런 것들인데, 지금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다. 그러면 수리가 완성이 됐다. 그럼 이 수리상 아저씨는 수리대금 채권을 가질 건데, 만약에 갑 쪽에서 채무자 쪽에서 수리대금을 지불할 채무자 쪽에서 수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트북 반환 청구를 했는데, 이 수리상 아저씨가 수리대금은 나중에 받을 요량으로 선 노트북 반환하게 되면 이 돈 회수하기 어렵다고 말이야. 따라서 법의 법자도 모르는 수리상 아저씨도 이런 말은 한다고 말이야. 네가 수리대금 줄 때까지 나 노트북 반환 뭐 하겠다. 시장 수리상 아저씨도 이 말은 하죠. 이런 게 유치권이라고 말할게. 이 채무자가 채무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을 유참으로서 반환 거절한다. 반환 거절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채무 변제를 압박하는 것이 유치권이란 말.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냐고 말이야. 또는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임차인은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상환 청구한다. 존속개념 말려고 됐는데 임대인이 비용은 상환 안 해주면서 건물만 반대로 반환 청구한다. 임차인이 네가 비용 상환할 때까지 건물 반환 뭐 하겠다. 이런 경우도 이 비용 상환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고, 이거 줄 때까지 반환 못 하겠다. 계속 유참으로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이런 것들이고, 도급계약 체결해서 건물이 완성이 됐다. 갑이 도급인이다. 을이 수급인이다. 얘가 공사가 완성이 됐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고 했다. 얘 건물 반환 청구하더라. 네가 공사대금 줄 때까지 건물 반환 뭐 한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도 있고, 따라서 얘는 공사대금 지불해야지 건물 반환받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유치권 성립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쉬운 것들인데 특징이 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측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우측에 채권자들이 갖는 채권이 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수리대금 채권, 노트북이라는 물건을 수리했기 때문에 이 수리대금 채권이 발생이 됐어요. 노트북이라는 물건이 오인이 되어서 채권이 생겼다. 비용상환 청구권, 공사대금 채권 다 마찬가지죠. 이 건물 수리했다. 건물 완공이 됐다. 따라서 이 건물이 오인이 되어서 채권이 발생이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제 일단 채권자가 갖는 채권이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물건이 오인이 돼서 전부 발생이 된 채권들이라고 말할게. 두 번째, 유치권의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을 유참으로서 채무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요를 한다는 것. 따라서 우측에 채권자들이 전부 목적물을 뭐하고 있느냐, 점유하고 있다고 말할게. 이게 유치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유치권은 이제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우측의 채권자에게 유치권이 자동으로 성립되는데, 그 법이 정한 요건의 핵심이 다음 두 가지라고 말해요. 채권자가 갖는 채권들이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이 된 채권이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유치, 점유함으로써 채무자 채무 변제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시켜. 따라서 유치권이라 하면 이런 거라고 말해요.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이 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채권을 발생시킨 물건을 글자 그대로 유치해 놓는 거래라. 돈 줄 때까지 못 들은다. 유치해 놓는 권리가
유치권이라고 말이요. 따라서 우측의 채권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저당권처럼 왼쪽의 채무자들하고 유치권 설정 계약 처리할 필요 없고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인정되니까. 더 나아가서 이게 목적물이야 동산 부동산 다 풀면 안 돼. 우측의 두 개 사례처럼 목적물이 부동산을 하더라도 등기가 필요가 없고 따라서 유치권의 경우는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겠죠. 등기법상. 이만 알아듣겠죠? 진짜 민법 공부 잘하세요. 민법 공부 잘하면 다른 과목은 깎인 손가락으로 그래.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물권법은 여러분 좀 등기법 실력이 내보니까 엉망진창인데 이 등기법 이해하려면 물권법 더 나아가서 민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암기 안 하고도 절반 이상이 다 해결이 된다고. 민법 공부 잘하면. 민법이 안 됐으면 아무리 그 과목 외우고 벨지 돼도 실력이 늘질 않아요. 공부 양만 많아져. 외워야 되니까. 유치권 외에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 나올 것이고 이게 중개사법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유치권은 중개행위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겠죠. 계약이 필요 없으니까. 계약이 있어야지 그 계약이 성사되고 알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이 되고 중개사법상 중개의 대상이 한다. 그게 다 여기에 해당이 돼. 그 다음 이처럼 이제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돼. 그중 핵심 요건은 요 두 가지라는 거. 물건이 오늘에서 발생의 채권일까. 이거를 채권과 물건과 겨냥관계 유시간표를 이렇게 하거나 뒤집으면 채권이 물건 오인돼서 발생한 채권일까 전부 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하고 있을까. 이 두 가지가 핵심 요건이라는 거. 계약 필요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도 등기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런 유치권이 왜 자동으로 얘네한테 인정이 되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해. 공평윤리각에서 이 경우에 얘가 수리대금을 지급을 안 했는데 노트북을 선 반환받게 되면 나중에 수리대금 받기 어렵지 않냐고 말이야. 다 양자 공평하게 하려면은 수리대금 줄 때까지 얘는 노트북 반환을 거절해야 된다. 아주 간단한 이유고. 거기 의, 인정 이유 쭉쭉 있고 법적 성질,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다 쭉쭉 있고 동그라미 2번 이미 물권적 조건부터 가르쳐 주는데 이제는 제대로 이해가 가능할 거란 말이야. 이 경우에 이제 이런 말도 하도 시험에서 뭐 이제는 이런 것도 이해가 가능할 거란 말이야. 지금 얘가 점유한 노트북을 제3자 병이 침탈 뺏어갔다 그 말이야. 그러면 물권적 조건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유치권이 지금 문제라고 말이야. 이 노트북에 얘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 뺏어갔다. 그러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인데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목적물을 점유해야지 유치권이 성립되니까 점유를 상실하면 동시에 유치권이 소멸이 된다고. 따라 침탈 빼앗기면 점유 상실 동시에 뭐가 없어져 버려. 유치권 소멸이 된다고.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조건은 행사를 못하는 거. 지겹도록 출제하는데 지겹도록 틀린 사람도 있고. 대신 얘는 그러면 빼앗아간 얘한테 노트북 반환 청구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있다고 말이야. 얘는 저번에 점유권 가르쳐줬죠. 점유를 하니까 점유권은 물권도 같이 갖는다고 말. 그런데 우리가 점유권에서 공부했다고 다시 하죠. 점유권 공부 진짜 잘하세요. 점유권 자체는 2문제 나온다 그랬지만 닌 5문제 이상의 값어치를 간다고. 본권 나올 때 항상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물권법 보면 점유하면 점유권이 항상 따라붙는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여기 지금 점유권이 같이 칩니다 했는데 이 204조 1항을 보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이렇게 규정이 됐다 말이야. 침탈 당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따라서 침탈 당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치권 말고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합니다. 제치권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만. 따라서 얘가 침탈 당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치권 말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해서 점유를 회복한다. 그러면 소멸했던 유치권은 다시 부활하게 돼요. 이 과정을 단답식으로 하도 물어보니까 정리 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정 담보물권이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 다시 있는 대로 집중.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유치권의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경매권이 있지만,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의 경우에는 첫째,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물상대위는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상대위는. 그런데 여기 좀 희한한 게 하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별제권이라고 하는 건데, 민법 교재를 읽다 보면 별제권이란 말이 여기저기 튀어나오는데, 이게 전세권에서 나오고 유치권 나오고 질권에 나오고 저당권에 나오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에 나오고 주택임대차 나오고, 이 별제권한 말이 여기저기 지겹도록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가르쳐 드릴 건데 두 번 다시 이것도 못 가르쳐 줘. 알아서 이제 앞으로 하라고 나오면은 이 별제권은 뭐 때문에 인정이 되냐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인정이 된다. 지금 우리 가부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이 왜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자의 지금 일반 채권자들이 억수로 많다 보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서 채권자의 채무를 완주할 수 없게 됐다. 그럼 얘한테 파산 선고가 내리게 돼요. 채무자에게. 그러니까 파산 선고 내리게 되면은 채무자 전 재산 총책 허위표 잘 때부터 지겹도록 이런 소리 났단 말이에요. 채무자 전 재산은 파산재단에 기속이 되고, 파산재단에 기속이 되고, 파산재단에 기속이 되는 채무자 재산은 파산재단 관리 허위표시에서 자주 등기 파산 관제, 파산재단 관리인이 관리를 하다가 일괄 매각 처분해서 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평등 배당을 해준다. 흔히 말하는 빚 전체를 하게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좀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지금 얘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은 채무자 전 재산이 파산재단에 기속이 돼요. 그러면 저당 목적물의 건물도 지금 예가라. 이 건물에 저당권은 설정이 됐지만, 그러면 일단은 이 건물도 저당 목적물도 파산재단에 기속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때 문제가 하나 생긴다는 거. 그러면 여기 저당권자도 얘가 파산 선고를 받을 때 일반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평등 배당을 받는가? 이게 문제란 거예요. 만약에 평등 배당을 받게 되면 이자 우선 변제권이 침해를 당해요. 왜냐? 이 건물은 매각된 가지고는 얘가 이런 일반 채권자보다는 항상 우선 변제 받기 때문에 마음 놓고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파산 선고 받다 그래서 이 건물도 파산재단에 기속이 되고 저당권인 채권자도 일반 채권자들은 마찬가지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평등 배당을 받도록 하면 우선 변제권이 침해당한다 이야기야.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상식에 맞으려면은 저당 목적물로 매각된 가지고는 여전히 저당권자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될 거란 말이야. 얘가 파산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별제권이라고 말이야. 따라 뜻풀이 그대로 하면 별제권은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기속이 된 특정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제권 거래요. 파산재단에 기속이 된 채무자 특정 재산으로부터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제권에 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별제권도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별제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파산 선고 당하더라도 여전히 저당 목적을 매각된 가지고는 얘가 우선 변제 받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별제권이 인정이 된다. 파산재단에 기속이 된 채무자 특정 재산으로부터 다른 권리자보다 채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제권. 따라서 이 별제권도 두 번 다시 안 가르쳐줘요. 알아서 하시라고 말이에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지 그걸 보장하는 별제권이니까 별제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라서 이 별제권은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면 다 별제권 인정이 되니까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았을 때 첫째, 앞에 전세권의 경우는 내가 책에 있었지만 설명 안 해주고 넘어간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전세권자에게도 별채권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이 내용을 음미하라 그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세권 설정자가 뭐 했을 때? 파산 선고 받았을 때 전세 목적물을 매각된 가지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여전히 우선 변제받는다, 그런 의미겠죠. 별채권 인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 일단 보호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이게 특별법에 나온다. 그 다음에 양도 담보권자, 이런 자들은 전부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별채권이 인정이 돼요.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양도 담보권자 이 자들에게는. 그런데 이상한 애가 두 놈이 있다 말이야.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자는 유치권자하고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 등에, 이 두 놈은 이제 희한한 애들인데, 원래 지금 유치권자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임대차 같으면 이런 거는 이제 노트북 뭐 경매하고 뭐 할 일 없겠지만, 여기 이제 비용상환 조건을 담보해서 이 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유치권 이런 경우는 이자 지금 일반 채권자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 말할게. 일반 채권자들이 임대인 일반 채권자들, 임차인이 비용상환 조건을 주고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고, 이렇게 사례를 물어본단 말이야. 일단 이 건물이 설명드려야 돼요. 이 건물이 이렇게 시험에 안 내. 유치권은 물상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시험 내는 촌놈들이 어디가 있겠냐 말이야. 에이? 사례로 내지. 저 예운 생각하지 마세요. 이 건물이 제3자 병이 불려서 멸시를 시켰다. 그러면 임대인 소유자에는 제3자를 상대로 불법이나 손해배상 조건을 받게 되고 사례를 이렇게 낸다 말. 이때 유치권자는 얘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 가지고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낸다 말. 이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금 가지고도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근데 뭐 물어봤나요 시험에서? 물상대 인정이 되나 그건 물어봤죠? 물상대 인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가지고는 우선 변제 못 받는다고 얘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 경우에 지문 잘 보고 고르시라고. 이 경우에 이제 이 임대인이 이번에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말이야. 파산 선고를. 임대인이 파산 선고 받았다고. 이 건물에 얘가 지금 비용상을 조건을 주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고, 그러면 채무자인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임차인 유치권자는 유치물, 건물로 매각된 가지고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시험을 낸다 말이야. 이거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말이야. 이게 곧 뭐예요? 별채권이라 그 이야기야. 유치권의 경우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유치물로 매각된 가지고는 이런 애들보다도 얘가 우선 변제 받는데, 그게 별채권이라 그 말이야. 그러면 유치권의 경우는 원래 우선 변제권이 없는데 왜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주간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을 때 별채권이 인정이 되는가? 이유는 이런 거야. 지금 일반 채권자 얘네들하고 유치권자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얘는 우선 변제권 없지만 이 유치물을 얘는 점유해서 흔히 말하는 선량한 관리자 주임을 가지고 목적물을 보관을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일반 채권자들은 탱자하는 애들이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이 건물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 없으니까 얘네들하고 평등하게 똑같이 채권액을 벌써 평등 배당을 받아라. 그러면 유치권자 열받는다 그 말이야. 나는 건물 점유해서 땀 빨빨 흘리고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 얘네들은 탕자한 새끼들인데 왜 내가 얘네들하고 평등 배당을 받습니까? 이런 이야기라고 막 열무지하게 받아요. 알아듣나요? 따라서 우선 변제권 없지만 그런 노고는 우리가 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 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은 경우는 이웃채무를 매각된 가지고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 여기에 별채권이에요. 따라서 이웃채권자는 별채권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문제 맞춘다 별표 백날 칠 생각 하지 마시라고 말이야. 인생사 여러분 외운 대로 안 돌아가.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주택 임차인의 경우는 뭐를 물어보느냐. 지금 우선 변제권 인정이 돼야지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았을 때 별채권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임대차의 경우에 얘가 보증금 1억을 주고 임차권을 취득했다. 인도받고 전입신고만 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아직 안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안 받았다고. 근데 임대인의 채권자가 또 억수로 많다 보니까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런 이제 경매대금, 이 건물의 경매대금 가지고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때 이런 일반 채권자보다 건물은 매각당이죠.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항력만 있는 상태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이 임대인이 파산 선고 받더라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못 받는 건 매각된 가지고. 그럼 별채권 인정이 되려면 항상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우선 변제권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택 임차인에게 별채권 인정이 되려면 우선 변제권을 가져야 되니까 계약서에 반드시 뭐까지 갖춰야 되냐? 확정일자까지. 여기 핵심 포인트예요. 주택 임차인이 별채권을 가지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신고하고 계약서에 뭐까지 받을 것? 확정일자까지 갖출 것. 그래야지 별채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선 밀고 있어야지 별채권 인정이 되니까.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니니까 논리적으로 풀어서 정답 맞춰라고 말이야. 따라서 세트로 반드시 정리할 것. 두 번 다시 안 가르쳐준다는 거. 그 다음 이웃채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해서 먼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그 밑에 제3자도 포함된다. 노트북 소유자가 얘 말고 제3자 A 소유다. 얘한테 빌려줬다. 쓰다가 고장났다. 맡겼다. 그러면 이 노트북은 채무자 소유거나 제3자 소유죠.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가로친 3번 유치권도 타 물건이란 거. 타인 소유 물건이 유치권이 성립되니까 소유자가 자기 물건에 유치권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상식이잖아. 자기 거 점유하고 있으면 용융축제 하면 그거 또라이지 않을게. 따라서 그 밑에 판례들 도급기업의 경우 수급인이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을 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수급인 소유야.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수급인은 유치권 당연히 행사 못해요. 자기 거니까 그런 경우는.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이 성립되면 전제될 것. 완성한 건물은 누구 소유일 것? 도급인 소유일 것.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쭉쭉 읽어서 상식적인 이야기 되는 거예요. 쭉쭉 읽어. 그래서 핵심은 그 2번이고 채권과 목적물 개념관계. 피담보 채권이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된 채권일 것. 개념성이 인정되는 건 동그라미 1번. 제일 밑에 오타 쳐졌으니까 고치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한 경우. 그래 바꾸세요. 제일 밑에 오타잖아. 제일 밑에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게 공사대금 채권에서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 완성한 목적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완성하면 원칙은 수급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약속을 했다 그 이야기야.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 이렇게 해야 맞다 그 말이야. 지금 상태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 기속시키기로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 말이 안 맞잖아. 고치라 그 이야기야 지금. 아직도 뭐 알더라요? 뭔 말인지? 제일 밑에를 고쳐야 된다고 시험에서 잘 물어보니까. 책에 보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국어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못 보신다고 그대로 하면. 지금 이 말은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에게 기속직격을 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말하니까 그 좀 국어식으로 바꾸시라 그 이야기라고. 그다음 우측에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아주 중요하고 몇 가지 그런 거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목적물 반환권과 동일한 범위보다 동일한 사유권 발생한 경우는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견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은 피담보 채권이 물건이 오해서 발생에 대한 채권이 아닌 경우 이런 거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건데,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피담보 채권이 발생이 된 경우,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런 거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요. 특히 이제 임대차와 관련해서 하도 물어보는데, 지금 저부터 연습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1.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2. 이게 영업용 건물인 경우는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 청구권도 갖는다. 3. 얘가 목적물을 수리했다 등등 하게 되면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도 갖더라. 그 다음 이게 지금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 의무가 있는데 수리를 안 해줬다. 그래 얘가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임차인은 차후 불량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갖더라. 더 나아가서 저번에 가르친 것처럼 이게 건물겠다 공작물의 임차인인데 얘가 자기 비용을 지출해서 증개축을 했는데 증개축 부분이 독립성이 있더라. 그러면 이 임차인은 646조 독립성 있는 경우는 투하자본 회수를 해서 부속 매수권을 갖는다. 저번 시간에 가르쳐줬고, 이처럼 이 임차인이 이런 여러 가지 권리를 갖는데 여기에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권론을 전해야 된다는 거. 먼저 여기 보증금 반환 조건이나 권리금 반환 조건은 일단 유치권이 성립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된 채권이 아니라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발생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증금 줬다, 권리금 줬다, 뭐 때문에 이걸 줬느냐 그 말은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목적 때문에.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이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된 채권이 아니라 이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발생된 채권이라고 말이야. 이런 건 유치권은 성립 안 되는 거야. 대신 비용 상환 조건은 왜 발생이 되냐? 건물을 수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이 된 채권이라고 말할게. 요거는 이거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발생이 된 거고. 따라서 위에 두 개는 유치권은 성립 안 되고 비용 상환 조건은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는 거. 그다음 채무 불량이나 손해배상 조건은 이게 지금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된 채권이어야 되는데 채무 불량이나 손해배상 조건은 임대인 채무자가 수리를 안 해줬다. 임대인 채무자의 채무 불량이라고는 물건 말고 사람, 인간의 행위가 오인돼서 손해배상 조건이 발생됐지 임대인은 사람이지 물건이 아니라 그 말이야. 따라 채무 불량이나 손해배상 조건은 이 경우에 임대인 채무자의 채무 불량이라고는 사람의 행위가 오인돼서 발생된 채권이기 때문에 물건하고는 상관이 없다. 유치권은 성립 안 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애시당초 유치권이 성립될 일이 없고, 첫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둘째, 부속물은 누구 거냐? 임차인 거라고 저번 주에 가르쳐줬어. 이게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 되고 그때는 비용상환 청구권. 이게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 안 되니까 누구 것? 임차인 소유. 그때는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내 거야. 그러니까 유치권 성립될 일 없고. 따라서 이런 거는 워낙에 물어보니까 특히 위에 세 개는 지겹도록 출제하니까 점검 잘 하시라고.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증금 고려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유를 따져가는 훈련을 반드시 하시라고. 실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그 인간의 채무 불량, 사람의 행위에서 발생이 된 손해배상 조건은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된다. 고스토르고. 3번의 경우 요게 이제 최근 판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나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은 물론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공사대금 채권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동그라미 3번은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공사만 나오면 유치권 성립한다고 동글배치 외우고 다니니까 또 그렇게 가르친 선생님도 많고 나중에 가면 배꼽 잡는 애들 많아요. 문제 푸는데 무슨 단어가 나오면 X표고 무슨 단어가 나오면 맞고 이런 강의를 한 애 새끼들이 하도 맞고 여러분도 그렇게 외우고 다니고 앉았고 그러다가 이제 뒤통수 맞는 거죠. 요거는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잘 봐야 돼요. 공사 현장에 건축 자재를 공급을 했죠. 물론 외상으로 공급했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을 갖는데 요 대금 채권은 건축 자재를 매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대금 채권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매매대금 채권에 해당이 돼. 따라 이런 거는 물건이 오인해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 요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판례가 동그라미 3번 판례라고 말해요. 근데 공사대금 채권호가 아닐 거다 주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 견연성은 요건이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통의 경우는 지금 노트북에다 인도했다. 그 다음에 수리 끝났다. 그 다음에 임대차 먼저 인도받아 점유한다. 그 다음에 비용 지출한다. 이처럼 요 두 개 사례처럼 먼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나중에 피담보 채권이 생겨요. 그 다음에 돈 안 갚으니까 유치권이 성립.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점유를 먼저 하고 점유하는 도중에 피담보 채권이 생긴다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노트북 수리 맡기냐 먼저 점유하잖아. 임대차 인도하니까 먼저 점유하잖아.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생기잖아. 그래 거꾸로 물어본단 말이야. 거꾸로 피담보 채권이 먼저 발생이 되고 나중에 어떤 사정에서 목적물을 점유했다. 이런 경우도 유치권이 성립되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데 공사대금 채권 관련해서 건물이 완공이 됐다. 다시 하게요. 여기는 항상 이 건물 소유자가 도급이라는 걸 전제해서 지금 유치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됐다. 그럼 채권이 먼저 생기서롭게. 그 나중에 돈 안 갚으니까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채권자가 점유를 했다. 피담보 채권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를 했다. 이런 경우도 유치권이 성립되는가 순서 바꿔서 이걸 묶었는데 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피담보 채권 사이의 개념관계는 유하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으면 꼭 채권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도중에 채권이 발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순서 바뀌어서 먼저 채권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해도 유치권이 성립된다 그 이야기니까 말을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맞추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요건은 거기 3번에 썼으니까 목적물을 점유할 것. 이때 직접도록 출제한 것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게 유치권이 성립되는가 성립하는데 이 한 줄짜리 판례가 직접도록 나오는데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우리가 갖고 놀 정도 실력은 되니까 저는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야. 이런 거 유치권이 성립이 되겠냐. 이 경우에 이 채무자가 내가 노트북이 필요하니까 좀 반환을 해달라. 노트북 내가 써야 되니까 대신 내가 저 노트북을 직접 점유하고 그 다음 이걸 매개로 해서 당신은 간접 점유하는 형식을 취하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노트북을 보관하는 형식을 취하자 그 말이야. 그럼 직접 점유, 네가 간접 점유고 점유만 하면 되니까 점유만 하면 유치권이 성립되니까 그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야. 이걸 묶었는데 상식으로 판단할 때 유치권 성립할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얘가 직접 점유 이걸 매개로 해서 얘가 간접 점유다 그러면 노트북을 돌려줬다 그 이야기인데 심리적인 압박할 수 없잖아요. 얘는 돌아갔으니까.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외우지 말고 좀 생각 좀 하세요. 그 한 줄에 그렇게 최근에 한 대여섯 번, 최근에마다 대여섯 번 나왔는데 생각 없이 그 한 줄 외우려면 그 외우는데 세월 다 가고 채무자를 직접 점유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 이 말을 못 외워서 외우지 말고 내용은 이런 거야. 상식이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적법한 점유가 있을까. 불법행위로서 점유를 취득한 거는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요. 여기 노트북을 도둑놈이 훔쳐갔다. 그래 수리했다. 소유자가 반환 청구했더니 수리비 줄 때까지 반환 못한다. 유치권 행사 순간 나쁜 새끼다 그 이야기야.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않고 나무 건물을 무단 점유해서 수리했다. 반환해달라니까 비용 상할 때까지 반환 못한다. 이런 것도 안 된다 그 말이야.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불법행위로서 취득한 거는
유치권은 성립 안 되니까 적법한 점유일 것 상식적인 이야기고, 이때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판례에서 동그라미 1, 2번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경매 개시 결정과 점유전에서 1번, 2번 판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측에 넘어가면 제일 위에 판례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판례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요즘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 사람도 많이 나오고, 이게 뭐냐 그러면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가지고 원래 경매 절차의 매수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치권을 언제 취득했냐 여하에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걸 완벽하게 갖고 놀아야 돼요. 완벽하게. 요즘에 가장 많이 물어봐요. 지금 이 건물이 이제 갑소유인데 이게 기존의 건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A 앞으로 피담보 채권 1억 원으로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저당권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란 말이야. 설명드려야 돼요. 사례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이 을이 이 건물을 공사를 해줬어요. 건물 좀 리모델링을 해달라 해서 이제 얘가 도급계약 체결하고 공사를 해서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짜리가 이제 딱 발생이 됐어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신축 건물이 아니고 기존의 건물이다 보니까 요 갑이란 놈이 점유해서 계속 사용을 했다 그 말은. 그러면 이 을은 공사대금 채권은 가지고 있으나 목적물 현재 점유를 못한 거예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저당권자가 기존의 건물이니까 저당권이 설정이 됐었단 말이야. 얘는 지금 공사대금 채권 1억은 가지고 있는데 점유는 못하고 있고, 점유는 기존에 얘가 그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당권자가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 신청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제2단계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가 돼요. 지겹도록 나오는 소 지겹도록 실무시간에 나오고 민법시간에 나오고 등기법 시간에 나오고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된단 말이야. 이 건물 등기부에 이 등기가 격려가 돼요. 왜 이게 격려된다고 가르쳐줬나요? 매 시간마다 나와. 이 건물이 경매 들어갔다는 걸 대조로 공시를 해줘야 되니까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딱 격려가 돼.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게 기초예요. 법공부에. 압류효력이 발생이 되죠. 왜 압류효력이 발생된다고 가르쳐줬나요? 이제 이게 경매 들어갔으니까 네가 소유자를 하도록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경매 협조해야 되니까. 그래서 압류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렇게. 이때 이제 여기서 문제가 터진단 말이야.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 등기부에. 그 다음에 이제 압류효력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 녀석이 건물 등기부를 우연히 확인해 봤더니 경매 결정 기입 등기가 딱 격려했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부랴부랴 얘한테 요구를 했어요. 너 지금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더라 보니까 그러면 지금 내 공사대금 네 우지할 거냐? 내 니한테 받을 생각은 없다. 너 알 거지 됐으니까 대신 건물을 나한테 인도해 달라고 말이야. 해서 이제 내가 건물을 점유하게 되면은 내가 유치권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경매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이 B라는 놈이 낙찰을 받더라도 원래 유치권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죠. 물권이니까. 그래서 나는 유치권을 가지고 매수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하면은 얘가 1억 원 반환해 줘야 돼요. 그래야 명돈 받으니까. 근데 얘한테라도 유치권 행사해서 채권 회수하도록 목적물 인도해 달라. 그래서 이제 인도해서 점유를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단 유치권을 취득을 해요. 그럼 이 사례는 압류효력이 발생이 된 이후에 인도받아서 유치권 취득한 사례죠. 이 경우도 유치권을 취득. 이것부터 물어봤는데 빵점 따라 수두나더란 거야. 압류효력이 발생이 된 이후라 하더라도 여기 채권자는 유치권은 취득을 한다. 문제는 이 유치권을 가지고 이게 이제 경매대에서 낙찰을 했을 거 아니야. 이 경락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요게 또 시험에서 문제라고 말이야. 얘가 대항을 하게 되면은 얘는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해야 돼요.
1억 원을 갚아줘야지 명도받는다. 그러면 유치권 낙찰자는 얘한테 1억 원을 변제되니까 가했던 1억 원이 날라가. 경매에서 이 문자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 말 듣겠나요? 해서 이게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뭐가 뭐한 후에 인도받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는 유치권을 가지고 얘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칠판의 사례. 압류력이 발생된 이후에 목적물 인도받아서 유치권을 취득한 거는 유치권을 가지고 매수인 경락인에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얘한테 명도해 줘야 되니까 얘는 이자로부터 1억 원 해소를 못 한다고 말이야. 왜냐? 압류력이 이미 발생이 된 이후에 얘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압류 효력 중에 하나가 처분금지 효력이 있다고. 처분금지 효력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용파겠나요? 문제는 이걸 또 바꿔치기 한다고. 이번에는 이 동일한 사안에서 못 외우니까 설명 잘 들어도 사례도 물어보고, 이번에 이 동일한 사안에서 얘가 법공부를 좀 하네요. 법공부를 공사당의 미력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이 돼 있었고, 근데 얘가 이제 이런 유치권을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낙찰자가 대항할 수 있냐보다 쭉 깨고 내네요. 근데 가만히 들려오는 손문에 오면 얘가 지금 재산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손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앞으로 분명히 경매할 것이고, 그러면 압류력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인도받고 유치권 취득해 봐야 나는 허당이 된다. 쭉 깨고 있다고. 해서 저당권자가 아직 경매 신청하기 전에 얘를 쌀쌀 구슬렀어요. 너 재산 상태가 악화된 다음에 나 너한테 공사대 미력 받을 생각 없다. 근데 저당권자가 경매 낙찰되면 이 낙찰자라도 내가 공사대금 받을 수 있도록 건물을 먼저 인도달라. 그래서 인도받아 점유해서 유치권을 딱 취득했어요. 압류효력이 뭐하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인도받아 유치권 취득했다, 그 이야기죠. 아까 앞에 거하고 구분할 수 있겠죠. 해서 이제 유치권을 딱 취득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낙찰이 딱 됐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얘 의도대로 얘는 취득한 유치권 가지고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가? 이번에는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판례하면 압류력이 발생하기 전에 목적물 인도받아서 유치권 취득한 거는 유치권을 가지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얘는 공사대금 1억을 얘한테 지급하지 않는 한 목적물 명도 못 받아요. 얘는 가했던 1억 원이 날아간다고 말이야. 이해했나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미리 이런 걸 딱 알게 되면 낙찰 받을 때 1억 원 정도 다운시켜서 낙찰 받아야죠. 더 낮은 금액으로. 그래야 손해를 안 보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박살 나버려? 저당권자가. 낙찰되면 사실은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채권에서 못하겠죠? 누가 박살나요? 저당권자가. 이것 때문에 유치권은 반드시 우리 민법에서 없애야 될 권리라고 말이에요. 해서 이제 이 유치권을 폐지하자고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공청회를 거쳐서 민법 개정안이 있다고 확정이 돼서 벌써 한 6년 전에 유치권은 백회 무효관 제도예요. 왜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저당권자는 지금 건물 딱 보니까 내가 제일 선순위야. 그러니까 맘 놓고 돈 빌려준 거예요. 경매에 들어가면 나는 충분히 채권 회수한다고. 근데 나중에 지금 유치권이 성립됐잖아요. 그 유치권 가지고 매수인에게 대항해 버리니까 낙찰대금 떨어지잖아. 얘 유치권자 바보 아니라고. 그럼 1억 원 내가 줘야 된다 그러면 1억 원만큼 다운시킨 낙찰을 받는 거야. 그럼 낙찰대금 떨어지니까 얘는 채권 회수 못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법학에서. 어떻게 해서 나중에 설정된 유치권에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불이익을 입냐 그 말이야. 이 말 듣겠나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그동안 엄청 비판했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법의학에서. 이 저당권자 박살난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유치권을 폐지하자 해서 6년 전에 민법 개정안이 확정이 돼서 국회에 올라갔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만약 통과됐으면 유치권이 없어졌을 것이고 여러분 유치권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이건 없애야 돼요 반드시. 지금이라도 개정해서 유치권이 없애야 된다고. 이 말 알아들어요? 이거 저당권자 박살난다고.
더더욱이 유치권은 실무상으로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가장 유치권이 엄청나게 많아요. 경매에서 기나 고동에 나서 유치권 주장한다고. 그럼 낙찰받기 현장에 가보면 이상한 새끼들이 많다고. 이게 동네 양아치들 집 없어요. 이런 경우에 건물에 낙찰받으려고 현장에 딱 가보면은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깍두기 새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동네 양아치 새끼들. 그럼 뭐 안 좋아하세요? 유치권 주장해. 그리고 이 낙찰자한테 협상을 한다고. 우리한테 얼마 달라고. 그게 미치는 거라고 이게. 분명히 거의 90%가 가장 유치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데 그런 거죠. 땡깡 부는 이 새끼들이 많다고. 양아치 새끼들. 동네 양아치들. 여기 부업거리가 없어요 요즘에. 가서 보면 라면 끓여 먹고 있다는 게 동네 똘마니 새끼들이. 그럼 그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나중에 명도 받으면 낙찰 받으면 내가 명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유치권 행사하고 앉았다고 라면 끓여 먹고. 그 어찌 거냐고. 그런 만큼 협상해야 될 거 아니요. 응? 그 돈 몇 천만 원 줘야 된다고. 이렇게 악용을 해. 가정 유치권이 부지기수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천순히 저당권자가 박살나고. 그러니까 유치권은 반드시 없애야 돼요. 반드시요. 백해무익이야 유치권. 경매에서도. 아마 나중에 여러분이 경매 들어가면 제일 번으로 공부해야 될 게 유치권이야. 유치권이 존재하는 한에 경매하고 싶으면 유치권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제일 애먹는 것이 유치권 때문에 애먹어.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그때는 피똥 한번 쌓으실 거야. 돈이 수천 수억이 더 들어가 버려. 유치권 행사는 이상한 애새끼들 때문에. 그때 가면 몇 년 전에 우리 민법선생님 거품 물고 그거 없애야 된다 했는데 그때 내가 박수 좀 쳐줄 걸. 그때 아마 아주 피똥 싸고 아마 후회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를 못하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애우든 알든 걸 하세요. 시험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해하세요. 웬만하면. 거기에 1번하고 2번 팔려요. 그 외화봐야 별빛주가 아무 필요 없으니까 칠판 사려놓고 연구 잘하시라고. 그 다음 우측에 제일 위에 판례까지 지금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그게 사례 문제로 330 제일 위에 판례가 지금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은 피담보 제어권이 다 발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 판례 사례는 사례가 어떻게 됐느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경매하기 전에 목적물을 먼저 인도를 딱 받았으니까 목적물을 먼저 점유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공사가 들어갔는데 공사는 언제 완공이 됐느냐? 얘가 경매한 다음에, 그러니까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된 이후에 피담보 채권이 생겼다고. 점유는 언제 했지만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했지만. 그럼 유치권은 언제 성립하나요? 점유는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은 압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생겼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유치권은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된 이후에 성립한 거잖아. 이런 거는 유치권을 가지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로 출제된 내용이니까. 따라서 제일 위에 판례는 뭐라고 내용이? 요지가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목적물에 점유하였으나 피담보 채권은 언제 생겼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 압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피담보 채권은 생겼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치권은 언제 취득한 셈이다?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유치권을 좀 매수인 경락이라고 그 매수인은 경락인을 말해요. 네, 여러분이 하겠다시피 민사집행부는 경매를 매매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경락인을 매수인한다고. 그러니까 판례는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뭐 일반적인 매매했다고 다 착각하지 마시고 나 당최 여러분을 믿지를 못하니까 불안해서. 그 매수인은 경락인을 말한다고. 그 다음 유치권 배제 특이하게 없을 것. 다 집중하세요. 지금 실무에서 이제 유치권 관해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공사대금 채권이고 그 장난 많이 친 것이. 그 다음에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비용상환 청구권인데 임차인이 갖는 비용상환 청구권. 임대차에서 이 임차인이 갖는 비용상환 채권은 전용처로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민법 첫날 첫 주에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626조 비용상환 채권의 민법 규정은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임의 규정이라고. 그런데 실무상으로 이런 계약서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복덕방에 가면 임대차 계약서도 정형화된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쇄되어 있는 걸 이제 공급받아 쓸 건데 본인들이 쓸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이제 특약사항에 뭐가 들어갔느냐. 아이 부동문처럼 인쇄가 되었다고. 특약사 이걸 가르쳐줬다고. 임대차 존속 개념 만료가 되면 이임차한 일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시킨 다음 이임된 가격에 명도하기를 한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원상복구 약정이 아예 인쇄가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우리 판례는 이 원상복구 약정 속에는 무엇도 포함된 걸로 해석을 해버려. 얘가 지금 원상복구한다. 내가 비용 지출해서 뭐 중개축도 다 하는데 기간 만료 시에는 원상복구해서 임대인에 명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은 얘가 투자한 비용 상환 조건은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도 여기에 내포됐다 말. 따라서 원상복구 약정 속에는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한다는 취지도 내포되어 있고, 그러나 비용 상환 조건이나 민법 규정이 임의 규정이니까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한다는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이유라고.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는 이 경우에 없어져 버려. 비용 상환 청구 뭐 한다고 그렇게. 그럼 이 경우는 유치권도 성립이 안 되겠죠. 여기까지를 사례 문제 출제했다고. 따져서 가로친 2번 판례 정리 잘하시고. 민법 첫날 가르쳐줬어. 비용상환 조건은 626조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근데 실무상으로 복덕방에 비롯된 계약서에는 뭐가 꼭 들어가 있다? 원상복구 약정이. 이 원상복구 약정 속에는 무엇도 포함됐다? 비용 상환 청구하지 않겠다.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한다는 취지도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약정은 임의규정 위반한 거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 뭐 하기 때문에 이걸 담보하기는 유치권도 당연히 성립이 안 되겠죠. 거기까지 사회로 다 나왔어요. 여러분. 정리 잘 하시라고. 626조는 지금처럼 머릿속에 이미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유치권 효력에서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참모자 경락인에도 유치권을 다 주장할 수 있다. 쭉쭉 읽으면 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상환 이행 판결한다. 그 점검 딱딱하고 뒤에 넘겨서 경매권. 여기 지금 유치권의 경우는 유치권자도 경매 청구가 가능한데 임차인이 비용 상환 조건을 가지고 얘가 비용 상환 안 하니까 이 건물 유치물을 경매를 한다 그 말은. 그러면 유치권자도 경매권이 있는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저당권자 같으면 뭐 때문에 경매를 하느냐?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밖에서 경매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자가 경매하는 것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다른 말로는 실무에서 실질적 경매라고 그래. 그런데 유치권자가 경매하는 것은 이 경매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있고 이거를 실질적 경매라 그래. 여기가 저당권자들이 행하는 경매죠. 이렇게. 근데 또 하나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환가리한 경매가 있다고. 환가리한 경매. 이게 형식적 경매라 그래. 이게 이제 유치권자가 행사하는 경매인데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왜 경매하느냐? 이건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밖에서 경매한 게 아니라 건물을 얘가 보관하게 되면 귀찮잖아요. 이걸 점유해서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무엇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금전으로 환가해서 대신 보관하면 관리하기 편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경매하는 것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리한 경매라 그래요. 물건을 무엇으로 바꾸기 위해서 돈으로 바꿔서 보관하자 이런 경매예요. 이런 환가리한 경매 이런 걸 형식적 경매라 그래요. 저당권자가 하는 경매하고 달라요. 그 다음 거기 동그라미 2번이 문제인데 요게 이제 시험에 집중 나오고 유치 목적물이 제3자에서 경매했다. 제3자가 경매할 수도 있다. 이때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 우리 비용상환 조건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이 왜 저당권이 또 설정이 됐다 보니까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해서 낙찰이 돼서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유치권을 가지고 이 경락인 매수인에게도 당연히 대항할 수 있어요. 경락인은 물론 압류력에 발생하기 전에 이제 점유체대 이런 거 다 전제가 되고 후에 하는 거는 대항 못하지만 그 이후까지 대항하니까 그래서 유치권을 가지고 이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 얘한테 명도 거절한다는 거.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는 뭐라고 규정이 됐느냐?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그 경락인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대항할 수 있으니까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따라서 매수인은 경락인은 유증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유증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얘가 유증권에 대항하니까 얘는 유증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얘한테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민법 말고 민사집행 91조 5항에 규정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유증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얘한테 변제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 말은 유증권자가 직접 경락인에게 네가 1억 원 변제하라, 채무를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인가? 요게 해석상 논란이 된다. 해서 얘가 지금 과정을 또 생략을 해버리고 거기 동그라미 기억본부터 봐보세요. 유증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해서 내가 이러지 유증권은 소멸하지 않아 유증권을 가지고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매수인에게. 기억번은. 그런 다음에 니은번은 또 갑자기 다만 유증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배담보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유치 목적 부동산 임대를 거절하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써놨죠. 이 자식이 지금 지 마음대로 엉망으로 써놨다. 기억 니은의 지금 이야기라고. 기억번의 이야기야. 이 채권자는 유치권을 가지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낙찰할 때도 유치권 소멸이 안 된다. 그 말은. 그 다음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민사집행 91조 5항에서 이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얘한테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얘한테 직접 변제로 청구할 수 있는가? 요게 논란이 된다는 거야. 이 과정을 지금 이 새끼가 생략을 해버렸다고. 이건 모르니까 두드러 베끼다 보니까.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대로 하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번은 뭐라고요? 유치권을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게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놓은 거라고 얘는. 그러니까 순서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91조 5항에서 요게 지금 다 빠졌다고. 변제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얘한테 직접 변제로 청구할 수 있다는 소린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스토리가. 그 디귿번, 니은번이 팔려라고.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얘가 얘한테 직접 변제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는 거야. 왜냐?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얘가 인적 채무까지 승계받는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뭔만 하느냐? 얘가 변제하지 않고 목적을 반환 청구하면 얘는 유치권을 주장해서 인도 거절만 하는 것이지 얘가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얘가 얘한테 직접 채무 변제라고 청구할 권리까지는 없다. 그 이야기라고. 그 순서대로 기억하시라고. 이 순서를 물어보니까. 이 말 알았겠나요? 그 설명해서 못 알아들으면 집에 가서 다시 동영상을 보시라고. 이 부분을 다 정리하셔야 돼. 계속 반복 설명 뭐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 이 새끼는 기억 니은을 막 토막질만 봤다고 이게.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민사집행 91조 5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거기에.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새끼가 어디서 이렇게 두드러 뺏겨가지고 쌍놈 새끼가 이게. 이해했나요? 다시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 제3자가 경매했다 저당권자 등이 그럼 항상 아까 앞에서 가르쳐 준 거 압류력이 발생하기 그것부터 압류력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 취득한 유치권에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고? 그게 91조 5항의 민사집행법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은 유치권 담보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항하니까. 그리고 변제할 책임이 있으니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법에 그러면 얘는 이 법에 따라 직접 변제로 청구할 수도 있는가? 이거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례 이제 그 니은번은 즉 그렇다 해서 직접 변제로 청구할 권리는 없고 얘가 변제하지 않고 인도 청구하면 유치권 행사 인도 거절만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요 규정은 이 매수인이 채무자고 채무자 인적 채무까지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해서 뭔만 하는 것이다. 얘가 유치권에 있어서 인도 거절만 하는 거예요. 직접 변제로 청구는 못 한다고 하냐. 요 과정을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 시험에 쏟아 나와요. 요 저당권자 등 제3자가 경매했을 때 항상 압류력의 발생의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유치권을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정리 딱 하고 그 다음 대항할 수 있을 때는 얘가 유치권 담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변절 책임 따라 직접 변절과 청구할 권리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순서도 정리 완벽하게 하셔야 돼. 요 때문에 시험에 쏟아내나와요. 실무에서 경매에서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엄마 쉬었다 하죠.